강연 다 받으셨나요? 강연 받으셨나요? 네,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 거울 대화법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무엇을 고쳐줘야 하는가? 성격, 성품을 바꿔줘야 하나? 행동을 바꿔야 하나? 태도, 공부 방법, 환경, 행복한 아이를 키우려면 무엇을 고쳐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변화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자녀 교육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고쳐야 된다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부모 교육, 부모를 교육시켜야 된다. 부모가 변해야 된다는 걸 내가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 하는 거는 엄마 아버지한테 달려요. 그래서 부모 역할 교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변해야 된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나? 감정이 행동을 좌우한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의 85%는 인간관계에서 온다. 아까 얘기했죠? 성취하는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연결하는 경험에서 온다.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조절할 수 있는 세상의 감정을 계속해서 대화는 부부 사이의 혈관과 같다. 그래서 피가 잘 돌아가면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은 같이 살면 사는데 그것을 대화 경화증에 걸렸다. 대화 경화증에 걸린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피가 안 돌아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문자 가끔 주고받고 그렇게 연명하는 부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용인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술, 즉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기술만 배우지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무슨 세미나도 하고 자녀 양육 세미나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3A가 필요하다. 그래서 3A는 영어로다가 A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Appreciation, Acceptance. 여러분 영어를 싫어하시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cknowledgement, Appreciation, Acceptance. 세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A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는 A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이게 번역적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해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Acknowledgement, 내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두 번째, 감사받고 싶은 욕구, 감사. 비난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되죠. 고맙습니다. 다 덕분이지요. 이것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해받고 싶고 감사받고 싶고 세 번째, 수용, 용납, acceptance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수용에 대한 욕구라 그럽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마크 레이서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desire to be included, 포함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포함되고 싶은 욕구를 뭐라고 했죠 아까? 소속감이라고 했어요. 소속감을 포함되고 싶은 욕구다 그랬고요. 두 번째, desire to be touched, 만짐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접촉에 대한 욕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누가 날 안아줬으면 좋겠다. 만져줬으면 좋겠다. 터치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잖아요. 아주 항상 2살 때는 매일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지만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됐으니까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애들을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만져주는데 갑자기 하면 애들이 놀래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설명을 해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엄마 왜 날 안 안아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것을 가족 알았습니다.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있죠?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는 거, 그게 의식이거든요.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이빨 닦는 거, 이게 리추얼이라고 해요. 의식인데, 우리 가족 의식에 안아주는 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주 의뢰 안아주는 거예요. 저기, 샌드위치 허브를 하루에 1번, 그리고 부부 사인은 5번, 이걸 의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알았습니다. 가족 문화라고 해요. 자, 가족의 문화를 집집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요,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는 안아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 세대에 와서 가족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안아주고, 아이들도 군대 갔을 때도 딱 만나면 면회 가서 딱 안아주고, 우리는 늘 하던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28, 이렇게 오면은 만나자마자 서로 안아주고, 헤어질 때 또 안아주고. 그것이 나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은 서양 풍습이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욕구가 만져줌에 대한 욕구가 있다. 세 번째, desire to be heard and understood.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청과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경청과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의사소통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부모의 공통된 반응. 그래서 미국의 덴마크 대학으로 조사를 했는데 비엔나센터 대학의 데이비드 올슨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2 3 4 5 나는 자녀를 가지면서 그런 더 만족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는 자녀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자녀에만 집착을 하고 남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여기 부부관계에도 관심을 갖는다. 우선순위가 평생 동안 부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빼놓고서는 말이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독수리 아빠라는 말 자체가 없어, 서양에. 네? 여러분, 부부관계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 호주로 애들을 엄마하고 같이 딸려보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거는 유교 문화의 잔재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녀가 중요하긴 한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자녀 교육은 걱정하지 않아요. 사이가 좋으면은 자녀는 항상 부부 문제에서 시작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유친 옆에다 쓰는 부부 유친이 아니고 부자 유친이 아니고 부부 유친입니다. 기독교는 부부 유친이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기본이라고. 그 밑에 보니까 정서지능의 대가 데니얼 골만에 의하면 행복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이쪽으로 씁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 즉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앞에 내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IQ가 높은 거 중요하지 않고 EQ가 우리 행복의 80%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EQ가 바로 아까 말한 자존감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EQ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이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렇게 되는데 밑에 보니까요. 학생 때 성적이나 지능보다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난 즉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의 불평을 보면 저희 아이를 좀 봐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애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크게 혼내고 나면 후회가 되고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아이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어릴 때 제법 똑똑하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사가 귀찮다고 짜증만 부립니다. 제대로 클지 걱정이에요. 애가 게임 중독이에요.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이제 서울 시내 딴 지역의 부모들의 불평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네.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공통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이의 감정에 대해 오랫동안 간과했거나 거부했거나 방임해왔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그 워싱턴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워싱턴은 저쪽 동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애틀 이쪽 서쪽 끝에 밴쿠버 바로 밑에 있는 주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잖아요. 워싱턴 주 주립대학의 존 바트만 교수가 있어요. 존 바트만은 되게 미국인데 세계 이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상하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 가정문제 세계 최고 권위자가 존 바트만.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존 바트만은 그 유대인인데 잘 나가다가 말이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자기 친구하고 둘이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둘 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천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만나가지고 너나 나나 다 천재로 인정받는 교수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혼을 했는지 너는 아냐? 모르겠다. 왜냐면 성취하는 경험은 성공을 했지 연결하는 경험은 실패를 하는 거야.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말이 짜고서 왜 어떤 사람은 결혼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결혼을 과학의 경지,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과학자들, 존 바트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다 실패를 했잖아요. 재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지난번에 다녀와가지고 이제 한 800명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맨 위에 2페이지입니다. 부모 역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 다 사랑했지. 그러는데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나 자신을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성숙하면서 애들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는 배우고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자녀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여기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세미나,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엄마 아버지. 왜냐면 나도 아버지 역할이 실패했어. 왜 그러냐면 남편 역할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지식과 기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 역할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죠.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 무시하지 말고 유교문화에서는 여자를 무시하지만 너희들은 아내를 중귀히 여기고 아내를 애등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의 남편들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무식을 따라 동거합니다. 무식을 따라 동거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무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는 잘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무식을 따라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을 배워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배우자라고. 배우자, 배워야 된다. 남편, 아내, 아버지 역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요, 거기에 시대가 변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 빈곤의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적 빈곤의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던 시대인데, 지금은 일부러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자아 성취와 기회 보장에 관심이 많다. 결과의 평등화, 기회의 평등화, 해야 할 일을 추구하던 시대가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에는 학력의 시대,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학력의 시대는 같다. 오른쪽에 실력의 시대가 보입니다. 학력, 서울대, 고려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가면 갈수록 서울대학 안 나오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갔으면 아마 예술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지간으로도 다 돼.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을 2번 가면 끝났다고. 그런데 실력은 있잖아요. 그죠? 학력은 떨어지는데 실력은 있어요. 여러분만 인정하지 않지 딴 데서 내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한국대학교 경인교수에 지금 한국대학교 외래교수로 가거든요. 침신대 교수로 18년 있다가 한동대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짜 박사는 안 받아줘. 여기 3번 보겠습니다. 3번. 지금은 학력의 시대가 아니고 실력의 시대니까 아이를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면 된다. 자, 3번에 부모 유형 자가 진단은 어떤 유형의 양육자인가. 부모 자신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야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소형, 억압형, 방관형, 선도형. 저기 존 가트만이 연구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 밑에 보세요. 부모 자신의 감정 점검이 꼭 필요하다. 1번, 축소형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방임형이라고 했고요. 억압형은 복제형, 방관형은 선도형.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고 있는데, 나는 이 존 가트만의 표현이 더 적합하고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1번, 애가 무슨 감정을 얘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별로가 아니야. 감정 복사형, 감정을 복사하는 대화를 한단 말이죠. 복제형이, 방임형이, 독촉형은 그냥 무조건 그런 못 써. 방관형은 뭐든 애가 뭐를 하든 뭐 울든 화를 내든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은 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존 가스퍼는 말이야. 미국의 부모든 한국의 부모든 21세기에는 4번 유형을 따라갑니다. 4번이 뭘까요? 선도형, 감정 호칭형,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 그러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행동을 고쳐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 남았는데 50분, 시간이 50분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저 딸이 지금 강사가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주목하라. 이렇게 신호를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딱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번에 보니까 4번에 애착 유형에 따라서 4가지 부모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론이 뭐냐면 애착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론 하나가 있는데 존 볼비의 애착 심리학입니다. 애착이론인데요. 아이가 세상에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육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지. 처음에 만나는 양육자가 엄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첫 번째 양육자 또는 받아서 돌봄 제공자라고 해요. 케어테이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 딸이 만나면은 그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애착 관계.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유대 관계, 애착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애착 관계를 연구해 봤더니 제일 건강한 것은 1번 안정 애착입니다. 안정 애착. 같이 안정 애착. 안정 애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애착은 뭐냐 하니까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정 애착. 안정 애착형. 엄마가 그거는 불안정 애착이에요. 엄마가 밤에 떠날 때는 불안해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가까이 가서 안정을 찾으며 쉽게 진정된다. 그리고 다시 탐색 활동을 시작하며 주변과 상호작용한다. 즉 엄마를 안정기지로 삼으며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다. 성인이 되면 안정 자율형 부모가 된다.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쉬우며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타인 자신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청해도 꺼려하지 않는다. 안정애착을 맺은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아버지가 선도형 부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민주적인 부모였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상호 관계적인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이웃하고도 그렇고 직장에서 가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잘하는 유형이 안정애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면 받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정 회피형. 불안정 회피형. 그러니까 애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정 애착이고 하나는 불안정 애착인데 불안정 애착이 3가지로 또 분류되는 거예요. 불안정 애착에서 첫 번째가 회피형. 사람을 좀 피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냐니까 엄마 역할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와의 회피적 관계 형성으로 엄마와 별 반응이나 교류가 없고 엄마가 나가든 들어오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엄마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엄마를 공격하기도 한다. 불안정 회피 유형의 양육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짜박놓거나 억제하거나 보류하는 데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관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불안정 거부형 부모가 된다.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없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질문을 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회피형 성격 장애자가 된다.
말 그 자체가 설명하듯이 사람 관계하는 걸 피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막 울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이장원 하느라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애를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아이가 회피형 자녀가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하고 안 만날 때가 더 편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회피하는 자녀가 된다. 초반에 제가 회피형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양자민사 버림받을 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었던 엄마가 나를 버리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됐냐면은 대인공포증.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이었죠. 그래가지고 자폐증에다가 대인공포증에다가 이제 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이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애착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도 엄마하고 관계에서 실패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린 시절에 애착에서 실패하면은 배우자 관계에서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게 안정애착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게 불안하지 않아? 같이 있을 때도 편하고 떨어져 있어도 편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회피해주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불안정 저항형이라는 게 있고요. 불안정 저항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와 우리에게 극심한 분노와 화를 많이 내거나 누가 바로와 공중을 하거나 일찍도 지고 예수님을 발행한다. 성질의 불안정 시작형 유형 공부합니다. 반대죠. 혼자 있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오립형이라고 해요. 몰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갖다가 막 사람한테 의지하고 막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이러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불안정 혼란형. 이것은 저항 애착과 회피 애착의 현상이 복합된 것으로 가장 불안정한 애착입니다. 자녀는 학대적이고 트라우마와 상실을 많이 경험한다. 성인이 되면은 불안정 교험형 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타인과 친밀해진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타인을 완전히 믿거나 의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친밀해져서 자신이 상처받게 될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까이 하고도 싶고 또 멀어지고 또 불안하고 이게 혼란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혼란형, 불안형, 혼란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섞여 있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연결하는 경험이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건데 특별히 알았습니다. 6살 이전에 일생을 정하고 6살 이전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안정애착을 내줘야 되는데 나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있거든요. 상담하다 보니까 미국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독일로 그 간호사를 간 거야. 얘는 못 살았잖아요. 그런 걸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간호사 광부로 간 거야.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됐을 때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 보냈는데 이제 한 10년, 15년 그렇게 하다가 얘가 7살 때인가 이제 미국에서 맡긴 거예요.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애가 다 커서 할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젖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유 먹여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전 먹는 경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됐는데 이제 나한테 상담 요청인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매일 손가락을 빨는 거예요. 강의 중에도 손가락을 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참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젖을 빨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욕구가 안 채워져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고요. 최근에도 또 다른 케이스 여기 제가 들었는데 이 어린 시절에 뭐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 아까 그 세 가지 얘기했죠. 눈맞춤 받았어요. 눈맞춤, 그 다음에 터치, 손으로 만져주고 안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데요. 놀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놀아주면서 애착관계가 있는데 아버지는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목욕탕 데리고 가는 거, 이렇게 애착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몸으로 부닥치는 그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하고는 막 레슬링하고 이런 거, 공놀이하고 뭔가 이렇게 놀면서 애착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회피 애착이 되든지 아이가 그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그때 그게 그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피 애착이.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렇게 애착관계가 안 맞는데 나중에 친엄마가 나타났어. 그래 키워준 엄마한테는 애착이 있어서 정이 가는데 이제 친엄마를 45살에 만날 때 어떤 안기부 직원이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엄마를 만났는데 정이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왜? 애착관계가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안정애착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지금 안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듣기 전에 정서적인 애착이 연결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 5번을 보세요. 5번에 인간의 보편적 기본 감정,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5가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다 씁니다. 빈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자유를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쓰고서 이걸 가둬놓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악심을 하는 거예요. 악심에서 쓰여지지가 않아요. 이제 자존감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5가지 자유가 필요하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5가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가 뭐냐면 관찰할 수 있는 자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가 뭐냐면 아이가 주변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아이는 말이야 눈이 멀었어, 귀가 안 들려. 우리는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이 이제 감각 정보가 변형계로 들어가면 그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HD 뭐 해가지고 계속 찍는 거야.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감각 정보가. 저 뭐 하는 거지?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의미를. 이거 해가지고 안기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이거 잘못하면 보완하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찍는 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유.
감정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가방 들고 들어와가지고 집 바위에다가 팽개를 치고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고 감정을 보니까 무슨 뜻일까?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유. 화가 난다, 불안하다, 짜증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근데 감정 이전에 항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양반이 이거 찍어가지고 나가 보고 해놓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감정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감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받았습니다. 유쾌한 감정이 있고 불쾌한 감정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라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유가 뭐냐니까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자유. 소원, 욕구를 주셨다. 바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참 좋은 강의다. 내가 잘못 చెప్ప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거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6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자유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제 시간 안에 끝났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유를 뭐라냐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처음에는 관찰할 수 있는 자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생각. 세 번째는 감정. 네 번째 소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표현할까 말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자유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아들, 딸에게도 있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있다. 그렇죠? 그런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이 지구상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데가 지금 383 북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같은 동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북한에는 공고도 못 받다고 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이게 자유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완전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아주 방종이야, 방종. 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이렇게 소원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가정이 있어. 이게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받았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한다. 엮이는 가정.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진실을 말하면은 남편이 날 때리니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발작을 하니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좀 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왜냐면 화를 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사내 자식이 울긴다고. 그래가지고 울 수도 없어. 어른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느냐. 이제 감정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억압을 했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릴 때 그 충격받으면서 여러 가지 5만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랬으면 병이 안 됐을 텐데. 그리고 감정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사역자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뭐가 풀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하고 관계나 중국하고 관계나 이런 거 전부 일본하고 관계 이런 것도 감정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대로 생각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 감정이 그 적대감을 느끼고 개성공단 문제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간에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서 자녀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행복은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면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하고 사이가 좋으면 거기에 행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우리 자녀하고 부모, 세 번째가 친구가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존 가트만이 하는 얘기가 5번 겁니다. 인간의 보편적 기본적인 감정,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예요? 기쁨. 두 번째 놀람, 경멸, 공포, 슬픔, 화남, 혐오감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반리불하기로 합니다. 근데 정서적 안정감에 집중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만족스럽다, 흥미를 느낀다, 행복하다, 애정을 느낀다, 즐겁다. 기쁨 옆에다가 씁니다.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얘기야. 기쁘고 즐겁고, 즐거움이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받았습니다. 희락이라고. 희락. 성령의 열매는 기쁨, 그렇게 하지 않고, 희락이라고. 희락이 바로 joy, 기쁨, 즐거움이거든요. 부정적인, 기분 나쁘다, 스트레스 느낀다, 불쾌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두렵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표현한 감정의 종류를 기억나는 대로 5가지만 적어보세요. 지금은 뭐예요? 가정생활 하면서 아들, 딸 아이가 나한테 표현했던 행동으로나 말로나 얼굴 표정으로 표현했던 감정을 그 위의 것을 참고해가지고 어떤 감정을 최근에 표현했습니까? 이제 엄마들은 그걸 잘 집어내지만 아빠들이 어려울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은 발달되어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인식하기도 어렵고 남자들은 감정 어휘도 발달되지 않고 남자들이 제일 잘 표현하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분노. 남자들이 아주 어색해하는 감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애정,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가르쳐가지고 감정 표현 장애자입니다. 장애가 있어요. 저도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워가지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잘 돼요. 배울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노엽게 하지 말지 않지 말까 했습니다. 아이들이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낙심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이라는 말로 받았습니다. 좌절감이라고 하고요. 감정이니까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받아쓰겠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열등감. 그죠? 열등감이라는 것도 감정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열등감이라는 말이 없어. 그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알프레드 애들러가 100년 전에 심리학자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이라는 말. 근데 지금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감.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알았습니다. 자기 평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앞에 형용사가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은 평가적인 개념. 나의 가치와 중요성과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즉 낙심시키는 방법, 그거를 제 은사되는 게리 코니스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창피를 주고 거부하고 호통을 치는 경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너 같은 놈이 인간 되겠냐? 넌 구제불능이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너 같은 놈은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듣는 아이는. 두 번째, 변변하게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 얘 누나가 너만 할 때는 너보다 훨씬 똑똑했는데 잘했구나. 그런데 내 짝은 몇 점 맞았냐. 내 옆집 내 친구는 이번에 명제반 들어갔다고. 이렇게 비교당할 때 또 자존감 떨어져요. 세 번째, 자녀가 실패할 것이며 어떠한 일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표현하는 경우. 넌 인사도 제대로 못하니? 너는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실수할 줄 알았다. 너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하는 게 뻔하지 뭐. 기대와 관계되고. 네 번째,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이룬 일에 대해서 바보 같다거나 무시하거나 묵살해버리는 경우.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얘 옷볼 좀 봐라. 그게 옷이라고 입은 거냐? 또 오이를 엎질렀구나. 얘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 이 멍청이 같은 놈아.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집어치워. 비현실적인 기준이나 목표를 정해주는 경우. 공부만 잘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자, 이 수가 3개나 되는데 이 이유는 뭐에 필요한 거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 못하면서 무슨 오락이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왜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냐? 공부 잘하는 우등생하고 놀아야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면 뭐해? 학원 보내는 맛도 없는데. 아직도 멀었어. 이 정도 성적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거칠게 처벌하는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쁜 행동 등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또는 지나친 방법으로 지적하는 경우.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버릇없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애들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니 쓸데없는 것 좀 사지 마. 학원비가 얼만데 수업을 빼먹냐? 자녀들이 골치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 너 귀찮게 굴지 말고 나가서 놀지 못해? 자녀를 잘 안아주지 않고 애정이 담긴 신체적 접촉이나 그 밖에 사랑 표현이 없는 경우. 이거를 받았습니다. 소극적 학대라고. 적극적인 학대는 때리는 건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칭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 이것을 소극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아이가 낙심하거든요. 자녀가 자립할 수 없을 만큼 과잉보호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나 자녀가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 하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10중 8구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 숙제는 엄마가 해놓을 테니 너는 먼저 가서 잡아라. 자녀들이 하는 일을 항상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늘 고함 지르는 경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한 번만 더 투정하면 다시는 밥을 안 줄 거다. 딴 데로 새지 말고 곧장 와. 엄마 말이 맞지. 그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만화만 보지 말고 책 좀 읽어라. 네가 그랬지. 다른 데로 말 못해? 그게 노래라고 듣는 거냐? 그런 시시한 음악은 듣지 마라. 미국의 부모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부모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요소는 태도죠. 부모의 태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귀찮아하는지, 좋아하는지, 이 태도를 보면은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갔다 나갔다. 가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생일날 이제 미역국을 얻은 걸 하는데, 우리 형수가 나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태도를 보고서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태도죠, 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를 아이들은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죠, 말. 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야, 지금 말을 해가지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예를 쭉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김치국,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러니까 치국이라는 이름은 좋긴 좋은데, 애들이 계속 놀리게 김치국. 이제 김치국 먹으러 가자. 김치국. 애들 이름 하나 잘못 지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듣기도 좋지만은 그 별명이나 그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너를 믿는다. 응?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은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이거 부끄럽다. 이게 이 독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독이 되는 말.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을 통계를 넣었어요. 학교 늦겠다. 안 일어날래? 밥 안 먹니? 공부 좀 해라.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게 해? 숙제해야지. 일어나라, 먹어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멍청한 녀석아. 통계는 거야, 통계. 우리나라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어디 한 구석이라도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했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니?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너는 왜 아무개처럼 못하니? 아무개 반만큼만 따라해봐라.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당장 썩 꺼져버려, 이 나쁜 자식아. 어째 잠시 말썽 없이 잘한다 싶더니 얘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얘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우리도 들어봤던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중요한 타임,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타임이야. 우리 자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타임은 많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매주 가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아저씨 내가 만났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타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못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시그니피컨트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타임이라고 해요. 의미 있는 타임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많았어요. 경기 요구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대학원 2대를 졸업한 지금 목사 사모님이 됐는데 김영진 사모를 나왔어요. 침신대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왔는데 얼굴이 아담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왔는데 신학교 침신대 학생들은 전부 결혼 안 한 줄 알아요. 왜냐면 아주 젊어 보이고 또 예쁘고 보니까 그러던 자매인데 얼굴이 그렇게 예쁜 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나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1등하고 2등을 주고 갔거든요. 대학원에서 난 공부하는 쪽에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 떨어졌다고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난 2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약 올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 선생님 저는 숙제 다 했는데 아직도 못하셨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다. 왜 또 말을 저렇게 할까?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서 그냥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졸업하기 직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딸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순간 등신 소리 나면서 이렇게 상처를 찾아받는다. 그래가지고 쭉 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자매한테 공부하면서 나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선생님 막 눈도 그슬그슬 하면서 선생님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실래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자존감이 낮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딸만 5이 가정해서 5번째 딸로 태어났다는 거야. 평생 가지. 한국에서는 딸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5번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지? 엄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왜 5번째 시도를 했을까요? 아들 낳으려고 그래요. 아들 낳으려고. 애를 낳으려고. 아들 낳으려고 임신을 해가지고 낳는데 또 딸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가 좌절이 되니까 그 분노를 분풀이를 따라가는 거야. 딸로 태어난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 자기가 뭐 선택을 했어? 그런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 이 못난 년아. 그냥 입에 발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애착 관계 형성할 때 이제 엄마가 시장 가거나 엄마 나도 갈래. 그러니까 이 못난 년아 집에서 놀지 못해. 그러니까 입이 열었다 하면 못난 년이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 못난 년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잘난 년이거든요. 못나지 않았어. 근데 그 엄마가 못난 년 하니까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못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여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못난 년이라고 하고 엄마 얼굴 태도부터 가는 거예요. 태도, 말. 3번째 받았습니다. 행동도 중요해요. 행동. 자존감을 높이느냐 안 하느냐인데 따위를 때렸느냐 안 하느냐 이 행동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자존감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상처 주는데 요즘에는 말로 상처를 주는 말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우리 형한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상처 준 게 별로 없어요. 양자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거 하나. 그런데 그건 미술이 끝났잖아. 실제 팔지는 않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숭례 등신 뭐 니까지도 뭐라면 매일 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다 치료받았어요. 우리 형을 제가 용서해 줬어요. 왜냐면은 한번 제가 방 4시까지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어릴 때 형이 어떻게 상처 주고 말을 딱 끝냈더니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걸 자존감이 어떻게 해서 낮아진 거 이걸 아니까 그래서 이 형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얘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몇 마디 듣더니 내가 언제 그래?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지어냈다는 거야? 당한 사람은 다 기억하는 거죠. 상처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깊은 의도로 가는 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어릴 때 이렇게 크면서 서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냥.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한 거예요. 숙맥 같은 짓을 하니까 숙맥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을 뭐라고 했냐면 받았습니다. 예리한 과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찰하는 대로 얘기한 거야. 왜냐면은 숙맥 같으니까 숙맥이라고 하고 바보천시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같은 뜻이더라고. 숙맥이 중심이고 바보천시.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나는 바보천치다 이렇게 이제 자아상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아상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하고 싸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해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줘. 형님이 이제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랬다고. 그런데 아니 그랬다 안 그랬다 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좀 들어줘. 쭉 한 4시간씩 그랬어요.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우리 형이 눈물을 불쌍불쌍 하면서 미안하게 됐다. 용서가 미안해. 그 용서해줘야지. 완전히 용서해줬잖아. 그냥 성경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이고 떨어뜨리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열등감, 자신감,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6번을 보세요. 강의 안에 6번. 6번을 보니까 대화 내용에 따른 3가지 종류의 대화. 부부간이나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클리셰 일상 대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받았습니다.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 일상 대화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온다 그랬죠. 네? 데이브가? 네. 이게 일상 대화. 일상 대화. 사실과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 대화죠. 이영진 목사님. 예. 5시 50분에 끝나라고 했잖아요. 6시까지 해도 될까요? 예. 이 일상 대화입니다. 2번에 심정 대화였습니다. 심정 대화는 뭐냐면 받았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대화. 그러니까 감정을 나누는 대화예요. 감정을. 이것을 심정 대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갈등 대화. 갈등 대화는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대화예요. 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를 갈등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갈등 대화는 부부 사이에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꼭 배워서 실천해야 할 대화는 두 번째 대화예요. 두 번째가 뭐죠? 심정 대화. 옆에 놨습니다. 감정 대화라고도 해요. Feelings conversation. 감정 대화라고 합니다. 사람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전과 어려움, 고통에 독특한 반응 스타일을 보인다. 부부 갈등의 3가지 고리는 한국의 부부들을 보면요, 이런 패턴을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로 공격을 해요. 서로 상처 주기는.
결혼하자마자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희 아침에 저 어떤 TV를 빙비행가 보니까 황혼 이혼, 엄마 아버지가 황혼 이혼한다고 했는데 자식 불러서 찬성해야 할 거예요, 반대해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부모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교배하는데 첫 번째가 서로 공격하다가 상처받으니까 이제 2번입니다. 2번. 공격 회피로 바뀐답니다.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가 상처가 되니까 나중에 공격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세 번째, 회피. 둘 다 서로 회피하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각방 쓰고 그러다 별거 하다가 이혼한다는 거죠. 근데 대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대화를 할 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아내하고 대화할 줄 몰라가지고 저희 아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격창호하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대화할 줄 몰라.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국에서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가는 동기가 어디 있냐면 대화하는 방법 배우는 거였어요. 부부간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아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배운 것을 해보세요. 이게 대화의 종류, 대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전에 제가 소개한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대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원수되는 대화. 말만 꺼내면은 입 닥쳐.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자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되는 대화를 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뭐냐면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화제를. 오늘 저녁에 한일전 축구 시합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같이 보지 않는데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몇 시에 온다고 했나? 멀어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공문서답한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세 번째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세 번째 대화, 다가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죠. 다가가는 대화. 서로에게 다가가는 대화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공감한다. 마찬가지를 가지고 소비를 존중하고 인생에게 공식을 나누는 관계를 함으로써 신경대와 사랑하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자,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라고 하면 7번. 대화는 말하는 기술과 듣는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우리는 누가 말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는데 이게 기술이 있다는 거. 말하는 기술거든요. 이게 말하는 기술에서 신정대화 기술이구나. ABC 화법이다 했어요. 오늘 제가 이것을 가르쳐드리고 실습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보내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적게 줬어. 나한테서 2시간쯤 이렇게 하는데 90분에 끝나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강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번 맨 끝에 보니까 3페이지 맨 끝에 TV를 볼 때 당신이 채널을 수시로 바꾸니까 짜증이나 ABC거든요. ABC는 뭐냐면은 A 상황 TV를 볼 때가 A는 TV를 볼 때가 A고 당신이 채널을 수시로 바꾸니까 그게 B. B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관찰하고 생각해 보니까 C를 느낀다는 거. C는 감정입니다. 짜증나. 그게 감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ABC 대화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BC만 해도 돼요. BC. 그래서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아무 연락도 없이 늦게 퇴근하면 그게 B지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 이것은 C입니다. 그렇죠? BC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야. 알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얘야, 순자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거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경험 세계라고 해요. 경험 세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영어 몇 점 맞았니? 이런 대화가 아니고 그거는 일상대화거든요. 사실을 묻는 거 맞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ABC로 답을 하는 거예요. ABC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ABC. 그래서 내가 방을 치우지 않고 어지럽게 놔두면은 엄마가 치워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 ABC로 얘기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녀를 떠올리는 자녀, 아들, 딸과의 관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오늘 내 감정을 촉발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B, 어떤 행동,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았습니다. A, B, C로 문장을 하나 쓰면 되고 C가 기분이 좋았다, 고마웠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공란이 있잖아요. 공란에다가 A, B, C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A는 언제 어디서 며칠 전에 아니면 뭐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 식사 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화가 났다. 그런 거가 해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ABC 형식에 맞추어서 한번 써보라고. 아주 사소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썼습니까? 일단 이 강의를 마치고 해야 되니까 2번으로 합니다. 2번.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걸 애들한테도 가르쳐줘. ABC 형식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고 말을 하라고. 2번입니다. 듣는 기술이에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하는 기술. 첫째, 2번 주의 집중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기본적인 걸 몰라가지고 석사 박사하면서 배운 거야. 배우는 이제 몇천 달러를 지불하고 배운 것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는데도 전혀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찍었나? 그래서 1번을 뭐라고 하느냐 받았습니다. 1번 관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을 듣고 이걸 관찰하고 주의 집중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관찰 기술은 받았습니다. 눈 맞추는 기술이에요. 상대방 눈을 보고 들어주는 거 기술이다. 여러분 일상 대화를 할 때에는 눈을 안 봐도 괜찮아. 전화하면서 얘기해도 되고 관계없는데요. 이 심정 대화를 할 때는 둘이 마주 앉아서 눈을 보고 대화합니다. 두 번째 촉진 기술. 촉진 기술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추임새 기술입니다. 추임새 기술. 여러분,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추임새 기술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추임새 기술을 쓰고 있어요. 촉진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더 말하고 싶게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개 끄덕거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짧은 감탄사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더 하고 싶어진다. 이게 추임새 기술인데요. 복치고 장구 칠 때 이렇게 얼쑤 이렇게 추임새 놓는 거하고 안 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들은 추임새 놓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 지금도 강의하는데 추임새를 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잘해요. 이제는 EQ가 발달돼가지고 추임새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이 일부러 가요. 눈을 보고서 추임새를 넣어요. 그래서 내가 털어놓는다고. 세 번째 기술을 뭐라면은 탐색 기술이라는 거예요. 탐색 기술. 여러분, 이 기술을 배우잖아요. 직장 생활, 대인관계 좋아지죠? 그죠? 부부관계는 물론이거나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자존감 높이는 대화 기술 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가 탐색 기술인데 이것은 받았습니다. 빠진 것을 질문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자녀는 아까 그 ABC 썼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에 지은이가 엄마 설거지는 내가 이제 엄마가 매일 해주니까 고마워. 그래서 너무 고마워. 며칠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인데 아이가 지금 의정딸이니까 아니면 딸고 있습니다. 의정딸인데 몇 살입니까? 그때 저희 설거지하고 그래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도 부채 준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탐색 기술은 예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주제와 관계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유화 기술. 그러니까 그거 관계돼서 딸이 몇이라고 묻고 나이가 몇이고 이러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가족 관계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탐색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왜 그러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구체화 기술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clarification, 명료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기술. 네 번째, 이미 6시를 넘었습니다. 6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네 번째 기술을 이제 반영 기술이라고 해요. 반영 기술. 반영 기술을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기 기술. 이거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에요. 반영 기술을 다른 말로 공감 기술이라고 합니다. 공감하는 기술인데 이영진 목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시간 잡고 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ABC로 얘기해요. 교수님께서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좋습니다. 제가 그 시간보다 더 많이 강의하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반응과 다르다.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저기 말하는 분의 말을 내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미러링 스킬이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가 반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말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거울 대화법.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거울 대화법.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목사님이 말씀한 거를 내가 바꾸어서 그대로 베풀었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요약해서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요약해서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 딸의 이제 아들과 이제 저기 아버지의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고 요게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영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이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그 밑에 공식, 반영을 위한 공식, 뭐 했을 때 기분이 어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어땠다고, 네? 그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받았습니다. 이해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특별히 딸이 그렇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엄마가 그것을 반영하는 게 결정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내 기분이 어땠다고 그것을 알아주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해결책 제시하고 그 감정을 묵살하고 억압하고 아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런 감정을 알아주진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대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화를 할 때 말이죠. 아이로 하여금 ABC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했을 때에 내 기분이 어땠다고 걱정된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이걸 자꾸 이렇게 뭐 했단 말이지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 감정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감정 처리가 되면서 여보세요. 마지막에 5번째 기술입니다. 5번째 기술을 인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인정하는 기술은 갈등 대화에 필요한 기술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혹시나 목사님 나중에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실습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공헌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자녀들 중고등학교 자녀들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제 대화하는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시 초청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5번째가 이제 인정하는 기술, validating 기술, validating 스킬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내 마음에 들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생각과 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내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기분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거예요. 갈등이 그냥 해소가 되고 흡사하다가 당신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그 생각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해가 가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이걸 빨리 이제 해서 그냥 마칠게요. 제가 6시를 목표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도 빨리 마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다시 초청할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고 가야 될 것 같았어. 8번째입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IQ가 우리 성공에 기여하는 건 20%밖에 안 되고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IQ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가 IQ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EQ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런데 특별히 엄마 아버지들이 EQ를 높이는, 그러니까 IQ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바꿀 수 없지만 EQ는 계속 높일 수 있다. 나도 처음에 EQ가 엄청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EQ가 상당히 높아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서 높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EQ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의미한다. 받아 쓰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첫 번째 EQ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기분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IQ 높고 머리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건 EQ가 높은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한지 내 기분이 어떤지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IQ는 EQ.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EQ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심정을 이해해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참여하자. 부모 역할 교육인데 TV 보고 그런 시간 보내는 것보다 당신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내의 심정을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 온 남편들의 EQ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EQ가 굉장히 높은 남편들이 오면 같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좋아할 줄 알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EQ를 뭐냐면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EQ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하는 능력. 이렇게 부부나 아니면 친구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에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EQ가 낮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EQ가 낮으니까.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아빠가 아까 상을 잘 모르고 야단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게 아니네. 미안하다. 이게 EQ라는 거야. 이게 EQ. EQ가 높은 부모가 아이를 EQ가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지수는 이것이 EQ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는 자기 절제 능력이라고 해요. 자기 절제 능력. 지금 앞으로 이제 21세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알았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절제력 있잖아요. 절제라는 게 뭐냐면은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지금 당장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밥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절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지구력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성 있죠. 참을 줄 아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EQ가 높은 사람은 지금 놀고 싶으면 숙제를 먼저 해야지. 그게 EQ가 높은 거예요. 숙제하면서 놀자.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뒤로 미루는 능력이죠. 그것이 자기 절제인데 EQ가 높다는 얘기는 자기 절제, 자기 조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EQ의 반대가 뭐냐면 받았습니다. 충동적인 못 참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바로 해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돼. 지금 먹어야 되고 충동적인 아이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되잖아요. 자기 절제력이 없는 아이가 다 자살하는 거예요. 참지도 못해요. 지구력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구력과 절제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EQ라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에요. 자기 동기화, 자기 동기부여 능력을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동기부여 한다는 말은 강의를 듣고 오늘같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새로운 걸 깨달은 게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EQ가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은 책을 읽고 강의 듣고서 뭘 배웠잖아?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적용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거 실천하는 능력을 EQ라고 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런데
IQ는 높으면서 EQ가 낮은 사람은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잘 보는데 생활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책 말고 제가 한 권은 더 추천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가 나도 이제 상담심리학자고 박사고 그러지만 저보다 더 탁월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정책을 운영하는 도구가 있어요. 불다 박사인데 미국에서 Distinguished Professor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분이 조벽 교수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심리학 박사인데 최성애 교수예요. 조벽, 최성애 교수가 둘 다 박사고 둘 다 교수인데요. 이 양반들이 미국의 생활을 정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이 말이야 두 박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얼마나 잘 키웠겠어. 아들, 딸을 갖다가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의 남 학생은 아들은 입학을 하게 돼 있고 딸도 인류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돼 있었는데 한 5년 전 그 추수감사 때 미시간주에서 시카고로 운전해 오다가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아들, 딸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랑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키운 애들을 둘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말년을 전국의 이 아이들을 내 아들, 딸처럼 갖다가 치유하고 코칭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쓴 책이 한 권 있어. 그것이 받았습니다.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에요. 나는 좋은 걸로 소개하는 거지 그 출판사가 관계없어. 좋은 책을 오늘도 두 권이나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강의를 못하고 끝나자면 책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꼭 보세요. 5번 바로 옆에 21세기의 행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동기화 능력, 즉 받았습니다. 집중력, 애들한테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두 번째, 인디오런스, 지구력, 참을성, 자기 전체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세 번째, 현실적 낙관성. 현실적인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은 내가 이거 다 타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낙관적으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마지막으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9번째 보니까 감정 코칭의 5단계. 첫 번째 경청. 그야말로 빨리 제목만 말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용신 목사님의 지구력과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첫 번째는 경청, 두 번째는 수용. 거기 오른쪽에 설명이 다 있어요. 세 번째 공감, 네 번째 표현. 아이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하게 해야 된다. 표현하게. 그래서 ABC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동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와가지고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에 보니까 자녀가 꿈을 지니도록 도와라. 하워드 가브너가 주장한 9가지 가면적 지능.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타격을 입어가지고 IQ 검사를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86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IQ가 평균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86이면 거기서 6점만 내려가면 정신 박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깨우치는데 3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 거기다가 우리 형님이 숙맥 등식이라고 하니까 진짜 머리 나쁘다고 A 컴플렉스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뒤엎는 기쁜 소식이 하버드대학교 하워드 가브너 교수가 본인도 이렇게 어릴 때 이제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은 12번 보세요. 9가지가 아니라 8가지 다면적 지능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고 IQ, 그래서 뭐 수학자라고 그게 지능이 아니고 8가지 지능이 있다. 지능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한 가지가 아니고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조조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1번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어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지능. 그래서 저는 언어 지능이 발달된 거예요. 언어 지능은 좋은데 두 번째 지능이 낮은 거예요. 3번. 논리 수학 지능. 저는 논리 수학 지능이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숫자 개념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산수를 못해. 그리고 이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9시 19분 그렇게 했는데 나는 7시까지 할지 몰라. 숫자 지능이 낮았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곧 끝날 테니까.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니까 신체 운동 지능. 그래가지고 이제 순발력이 뛰어나고 운동 잘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능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김연아부터 운동선수가 다 이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박지성이가 수학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산수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언어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번째, 음악 지능. 4번. 음악 지능은 끼가 있어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바이올린 치고 이쪽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5번째, 스페셜 인텔리전스는 공간 지능이야. 공간 지능. 그리고 6번째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대인관계. 친구를 잘 사귀어. 친구를 어릴 때부터 막 친구 관계가 좋아. 그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8번째, 7번째, 인트로퍼스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해요. 자기 성찰 지능. 자기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반성하고 일기 쓰고 이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 지능. 저는 이게 두 번째 높은 지능이에요. 자기 성찰 지능이. 마지막으로 8번째 자연지능이 있습니다. 자연지능. 그래서 여러분 5시 50분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면서 다 그 일정이 있는데 계속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요즘에 나갔어요. 저런 분은 이제 EQ가 높은 거야. 왜냐면 자기 책임이 있고 다 얘기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또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중지능은 마지막으로 맨 끝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중지능 시작. 다중지능은 누구는 각자가 각자의 각자의 성향을 받아요. 자기는 이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타고나게는 제대로 해서 그가 누구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나머지 아주 소중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14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자연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동물, 식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동식물을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완동물 키우고 토끼 키우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곤충을 채집하고 이런 데 아주 자연지능이 발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판사, 변호사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아이가 타고난 지능대로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강점 지능이라고 해요. 사람이 약점 지능이 있고 강점 지능이 있는데 사람마다 3가지 이상의 강점 지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지능이 뭐가 높은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6페이지 보니까 14번 바로 위에 여러분에게 귀한 정보를 드리는데 사랑의교회 집사님 조윤상 집사가 다중지능 교육연구소에서 무엇을 개발해냈냐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시 교육감 있죠? 교육감이 지금 누구죠? 운용림 박사. 그 운용림 박사가 이 다중지능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중지능을 알 수 있게 했는데 이 조윤상 집사님은 뭐를 했냐면 10년 동안 연구해 IT 산업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문만 찍으면은 컴퓨터가 다 이게 해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딱 그려주고 어떤 강점 지능이 나오고 어떤 건 약점 지능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대회가 하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동원 목사 뭐 여러 사람 시켰는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93%의 정확도까지 왔어요.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살 이상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부모도 한번 해보시고 아들, 딸도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권하냐면 알았습니다. 진로 결정하는 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아이가 타고난 강점 지능대로 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선수도 운동으로 갈 거고 이 다음에 그 있잖아요. 또 나오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성격 특성도 나와. 3가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강점 지능 정확하게 나오죠. 그 사람의 성격이 감성이 발달되니 지도력이 발달되느냐 뭐 어떤 거 다 나와요. 컴퓨터로 정확하게. 책이나 많은 거예요. 보고서. 3번째는 학습 스타일. 어떻게 배우면 공부를 잘하는지. 그 배우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대요. 네? 어떤 사람은 필기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사람인 거는 이게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학습 스타일이 사람마다 해봄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상담까지 해줘요.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개발한 거라 10만 원을 받아 한 사람당. 그런데 5명이나 뭐 20명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여기 교회 같이 이렇게 하면요 5만 원까지 아주 싸게 거기다가 정동석 교수가 소개했다 그러면 더 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내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시라고 관심이 있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제정신 있는 사람은 다 할 거다.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을 보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번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라. 2번째 자녀를 아낌없이 칭찬해줘라.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칭찬할 일이 없는데 칭찬하면 아첨이 돼. 그냥 애들 다 뭐를 하여간 잘했다 싶으면 그냥 막 알아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칭찬 한마디 해가지고 제 일생을 바꿨어. 문맹이신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이제 겨우 깨우쳐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이 노름이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네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나와가지고 주덕초등학교로 면소제주로 이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우리 집이 있었어.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5학년 1학기 때 이제 전학 온 학생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책을 읽는데 책을 못 읽잖아. 그러니까 맨 위에 한 줄을 읽는데 1분 걸렸어. 왜냐면 글자는 아는데 연결을 못 시키니까. 저기 머리가 타격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남시를 주는 거야. 5학년 1학기 때까지 책도 못 읽고 뭐 했느냐고 혼을 지고 그래. 그러더니 그냥 서 있어.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을 옛날에는 뭐 잘하는 순서를 안 치잖아. 제일 그 1등하는 여학생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를 손도 안 쉬고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생에 2번째 충격을 받았어. 하나는 양자미수 사건이야. 2번째는 책을 못 읽어가지고 망신당하는 사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책만 읽는 거지. 따라가야 됩니다. 책을 읽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막 읽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인데 이제 윗방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떠듬거리고 읽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마시러 왔어요. 마시기란 말씀이가 네. 저녁 식사 시간에 이웃아줌 마시러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우리 동섭이 책 읽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사 온 다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식음 전폐한 거 아니거든. 네, 저기 저녁 밥상 들어왔다 밥 먹고 해라 그러는데 알아서 엄마 나 조금 이따 먹게. 왜냐면 중간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입고 먹는다고 조금 늦게 먹었어. 그거를 어머니가 칭찬을 한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한다는 거야. 근데 난 칭찬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때까지.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 어린이는 받았습니다. 사랑과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래서 칭찬 딱 듣고 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칭찬을 또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밥을 늦게 먹으면 제 시간에 먹으면 칭찬 받을 수 없다. 밥을 늦게 먹으면서 요약을 책을 읽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제가 저기 그 석사 할 때까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식사 때마다 늦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그냥 오라 그러면 와서 갔는데 여보 밥이 식는다 뭐라는 알아서
조금 이따 먹게. 왜냐면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조금 늦게 먹어야 될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박사 받으면서 완전히 당신 틀렸다. 그걸 알고 나가지고 왜 그러는지 알고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70대에 먹어야 칭찬받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지금 습관을 바꿨어. 네, 제 시간에 볼게요. 네, 여기 보니까 3번에 자녀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라.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없는 거, 서울대학을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보다 조금 높게 기대를 하면은 애가 분발하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번. 육 번. 7번. 그래가지고 뭐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자꾸 해야 효능감이 심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헛거리를 하는 거야. 우리 한국의 교육이 애가 잘하는 걸 자꾸 반복시키는 서양 미국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면서도 공부를 잘하면서도 항상 헛거리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효능감이 없죠. 그래서 뭘 하면은 잘했다 칭찬하고 말이야. 그런 이제 효능감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8번째 다 같이 시작. 가족에게 줄때 또는 기도할 때 자녀의 장점을 하나님 앞에 열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연습 문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병원을 분석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뒤에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주 귀한 선물을 제가 두 가지 드렸는데 자존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엄마 아버지들도 해볼 거지만 애들한테 한 번씩 기억해주면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이거를 해보면 여기 해당되는 걸 표시만 하고 많이 표시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이 표시할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거기에 자존감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 척도. 내가 얼마나 건강한 날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가, 자존감이 높은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 하나 하는데 5만원 받는데요. 오늘 거저 이렇게 주는데도 시간 안 지켰다는 것만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대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시간 안 지킨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생각 안 하고 내용이 좋았죠?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오는 병대로 이렇게 심정 대화를 매일 하는 가운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서 아이가 행복한 자신감 있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